네, 원투펀치 200일의 마지막 주제는요. 자, 레스터 시티가 요즘 EPL에 돌풍을 몰고 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언더독 팀이 우승까지 간 적이 있는지 역대 사례를 한번 볼까 합니다. 뭐 언더독이 한두 경기 이기는 경우는 사실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레스터 시티가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된다면 최초일지 궁금하거든요. 그거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네, 당연히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물론 레스터 시티가 높게 평가받아야 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돈이 많아진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라는 그 환경에서 그 안에서 정말 초소형으로 돈을 지출한 팀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지금 내고 있다. 지금 우승에 가까이 가고 있다. 이것을 굉장히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이와 같은 사례들이 없었던 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축구 그 지식을 지금 빨리 소환해서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잉글랜드의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리그에서 승격을 해서 바로 우승한 사례는 이제 3차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905년에 승격을 해서 1906년에 우승을 한 리버풀이 있었고 1950년에 승격을 해서 1951년에 우승을 한 토트넘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1961년 승격해서 62년 우승을 한 입스위치 타운이 있었습니다. 네, 입스위치의 당시의 감독이 66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던 알프 램지 감독이에요. 맞습니다. 네, 한의원님 대단하시죠. 알파 한 급의 그런 내가 이러니까 한의원님을 좋아해요. 네. 그렇지만 이 세 팀 외에 진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감독은 기적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브라이언 클로프 감독. 아마 잉글랜드 팬들이라면 조금 관심이 좀 많은 매니아층이라면 그 감독 노팅엄 포레스트 딱 나올 겁니다. 네, 클로프 감독. 이 감독이 뭐 노팅엄 포레스트를 맡기 전에도 이미 2부 리그였던 더비 카운티를 이끌어서 승격을 시킨 후에 곧바로 또 우승을 시킨 그러한 이제 전력이 있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에서는 44일 만에 경질당한 적도 있어요. 네. 재밌는 캐릭터죠. 리즈 유나이티드에 갔다가는 선수들 어떤 기존에 있는 선수들 색깔을 좀 바꿔주려다가 이 감독의 성향을 보면 지금으로 치면 약간 조세 무리뉴 감독 같습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너는 포워드 해. 너는 멋진 선수. 너는 우리 팀 주전. 너는 아직 어리지만 넌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다. 아주 단호하고 그 다음에 뭐 선수 영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보드진에게 확실한 조언을 합니다. 그 전 감독이었던 돈 레비라는 감독도 유명한 감독이긴 했는데요. 그 감독이 이끌었던 리즈 말씀했던 선수들하고는 약간 성향이 좀 맞지 않고 팀 색깔도 좀 맞지 않아서 경질이 됐죠. 44일 만에 한 의원님 따라. 그러면서 이 감독이 노팅엄 포레스트를 맡아서 기존에 있는 선수들에게는 마틴 오닐이나 뭐 최근 감독을 했던 선수들도 있었는데 자신감을 심어주고 확실한 포지셔닝을 시켜주고 그러면서 신뢰를 준 이후에 새로 영입하는 선수들, 자신의 옛날 제자를 포함을 해서 영입한 선수들도 보디진에게 확실한 신뢰를 시켜준 이후에 피터 슐튼이 대표적으로 영입된 선수입니다. 잉글랜드 최고의 한 20여 년 동안 잉글랜드 대표적인 키퍼였는데요. 피터 슐튼이 대표적으로 영입된 선수였고 맥거번 같은 자신의 제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데리고 2부 리그에서 바로 76, 77 시즌에 3위로 승격을 시킨 이후에 77, 78 시즌에 바로 우승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올라올 때도 3위로 올라왔어요. 3위로. 3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2부 리그 우승을 했던 것도 아니고 3등으로 그러니까 진짜 간신히 턱걸이에서 왔는데 그 다음에 바로 1부 리그 우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또 있죠. 그 다음 시즌에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 어머. 그 다음 시즌에는 또 챔피언스 리그 우승. 뭐 이런 팀이 AC 밀란 이전에 챔피언스 리그 연패한 팀이죠. 이 감독이 얼마나 또 대단한 감독이냐면 선수 협상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10초 걸립니다. 네, 자신의 제자 통화라면 10초 만에 오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이거네요. 어느 정도 임팩트 있는 말을 한마디로 선수들에게 그만큼 신뢰가 쌓였다는 얘기죠. 이효리보다 더 그래서 이 감독 걸리네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만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아주 유럽 최정상까지 영예를 만들어. 물론 레스터는 지난 시즌에도 프리미어 리그에 있던 클럽이긴 하지만 14등 했잖아요. 지난 시즌에 14등 했는데 뭐 그렇다 치고 요번에 우승하고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고 그 다음 시즌에 한 번 더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면 노팅엄처럼 되는 거죠. 레스터가 그렇게
뭐 팬들 이제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팬들이 뭐 블랙번 같은 팀은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블랙번은 당시에 강호예요. 강호였습니다. 그 전 네. 시즌에는 2위였고 뭐 4위였고 네, 이랬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점점 올라오고 있었던 팀이죠. 4위, 2위 하다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강호였기 때문에 블랙번은 사실은 그런 케이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잉글랜드 대표적인 상황은 노팅엄 포레스트를 얘기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또 다른 리그의 경우는 없나요? 네, 저는 잉글랜드 하나,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을 한 팀씩 준비해 왔어요. 네. 근데 잉글랜드는 노팅엄 네. 포레스트를 했어요. 프랑스는 몽펠리에 2012년. 네, 가장 최근이죠. 스페인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 2014년이 아닙니다. 1996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은 카이저스라우테른 1998년이고요. 이탈리아는 헬라스 베로나 1985년입니다. 간단히 제가 이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제 1996년에 우승할 때 상황이 어땠냐면 그 전 시즌에 레스터와 똑같은 14등을 했습니다. 레스터와 똑같은 14등의 승점 35점이었어요. 물론 이때는 경기 수가 다르고 1승을 했을 때의 승점이 3점이 아니라 2점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14등 35점 얻었던 팀이 그 다음 시즌에 1위 우승을 하면서 87점을 얻었어요, 승점을. 그런데 이거를 이제 경기 수와 승점 그 3점, 2점 그 제도를 똑같다는 보정을 해서 보면은 48점을 그 전 시즌에 얻고 그 다음 시즌에 78.7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정을 한다 하더라도 뭐 30점 정도를 더 얻은 겁니다. 한 시즌 만에.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아틀레티코 새로 부임한 이제 안티치 감독 휘하에서 시메오네, 카미네로, 페네프, 판티치, 키코 이런 선수들이 뛰던 그 아틀레티코가 96년에 우승을 차지한 것은 2013-14 시즌 우승보다도 저는 이것이 더 사례에 들어갈 만하다. 그러니까 14등을 지난 시즌에 한 팀은 그 다음 시즌에는 아무도 우승 후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절대 우승 후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아틀레티코가 이때 우승한 게 거의 20년 만에 우승을 한 거예요. 거의 19년 정도 만에. 그래서 아틀레티코가 우승 후보가 전혀 아니었던 14등 팀이 우승을 했던 1996년의 사례가 저는 레스터와의 비유에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몽펠리에는 당시에 그 아스날의 위대한 올리비에 지루 선수가 뛰던 몽펠리에인데, 이 몽펠리에가요, 레스터가 지금 14등이었는데 우승에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아틀레티코 좀 전에 14등이었는데 우승했다고 그랬어요. 96년에. 몽펠리에가 2010-2011 시즌에 딱 14등이었습니다. 14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네, 14등이었는데 47점 승점이었거든요. 2011-2012 시즌에 82점 승점을 얻으면서 우승을 합니다. 몽펠리에 역사상 처음이자 아직까지는 마지막 이 우승이고, 여기서 또 하나 비슷한 게 있어요. 레스터랑 비슷하려면 장지현 의원이 그때 아주 열심히 설명해 주신 제이미 바디, 리아드 마흐레즈, 은골로 캉테, 이런 시스템이 비슷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몽펠리에가 제일 비슷해요. 아, 그래요? 제이미 바디가 올리비에 지루입니다. 리아드 마흐레즈 역할을 한 선수가 지금 샬케에 임대된 최근에 유네스 베란다 선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유네스 베란다 선수는 프랑스 리그에서는 아자르보다도 낫다 소리가 나왔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흐레즈의 어떤 창의성 같은 역할을 유네스 베란다 선수가 했고요. 수비형 미드필더 이 캉테 선수 역할을 누가 했냐면 자멜 사이히라는 선수가 있어요. 지금도 몽펠리에에 있는 선수입니다. 자멜 사이히 선수가 아주 투혼의 플레이를 보여줬고, 수비 진영에는 지금 그 후트 선수 있잖아요, 레스터에. 비슷한 케이스가 이때 몽펠리에 힐톤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힐톤 선수. 그래서 전체적인 바디, 마흐레즈, 뭐 후트, 캉테 이런 구조가 이 당시에 지루라든가 또 사이히 선수라든가 베란다 선수라든가 그리고 힐톤 수비수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순위도 14등에서 지금 1등 했고, 전체적인 팀의 구조 자체가 몽펠리에랑 지금 레스터가 굉장히 비슷해요. 전혀 이 레스터 시티가 유니크한 건 아니었는데요. 그 전례가 분명히 있긴 있었던 그리고 것 같아요. 이때 몽펠리에가 또 높게 평가받아야 되는 이유가 파리 생제르맹이 돈을 쓰기 시작한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질라탄이나 티아고 실바는 없었지만 이미 파스토레 선수를 중심으로 호화 멤버들을 구축을 파리 생제르맹이 했던 상황인데, 여기서 몽펠리에가 우승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죠. 네. 자, 우리 장지현 위원님은 또 어떤 사례를 갖고 오셨나요? 네, 뭐 노팅엄 포레스트는 사실은 제가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지 못한 팀이었기 때문에 감회가 조금 다른 사례입니다만, 나머지 두 팀은 저는 감성적으로 골랐어요. 네, 그래서 기록은
그 전 시즌에도 계속 강호로서 입지를 좀 굳히고 있던 시기에서 우승을 한 것입니다만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저도 스페인 팀 한 팀 데포르티보 라코루냐입니다. 네, 팀은 2000년? 그렇습니다. 네. 2000년 우승. 하비에르 이르레타 누르면 감독. 나와요 그런 게? 저도 그 마지막 라운드를 제가 네. 정종덕 선생님 중계로 네, 네. 제가 봤는데 네. 굉장히 감명 네, 깊었어요. 감명 2000년.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도 감성적으로 또 이 네. 팀이 또 감성적이었냐면 제가 축구 게임을 처음 시작한 게 F 게임 97부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데포르티보로 했었어요. 네. 아유, 왜 그래서 저 굴리트 있는 팀으로 안 하고? 아 그때 그거 안 하고 데포르티보로 했었어요. 네, 그 게임. 그때 게임. 이 팀이 물론 새로운 80년대 말에 랜도이로 구단주가 부임을 하면서 돈을 쓴 건 맞습니다. 그래서 베베또, 마우로 실바, 히바우도. 네, 국가대표 출신도 영입을 했고 90년대 말에는 이제 히바우도까지 영입을 해서 히바우도도 골을 많이 넣었지만 바르셀로나 도망갔죠. 네, 근데 꾸준하게 리그 히바우도 활약하던 시절에도 3위를 했었고 베베또, 마우로 실바 활약할 때도 준우승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 그거 마지막 라운드에서 억울하게 못한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거 그렇게 그때 하긴 했어야 했지만 돼, 사실은. 제가 2000년 우승, 네, 아마 팬들이 조금 올드 팬들은 기억할 겁니다. 뭐 로이 마카이, 트리스탄 자우미냐, 뭐 프란 뭐 이런 선수들 때, 빅토르. 나이벳 뭐 네. 이런 선수들 때, 빅토르도 플라비오 마찬가지고요. 콘세이상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콘세이상 이런 선수도 뛸 때 이 데포르티보 이 팀이 물론 이제 구단주도 돈을 쓰는 구단주도 좀 오긴 했습니다만 정말 그 강호들이 군림하는 그런 그 라리가에서 이 작은 클럽입니다. 사실은 데포르티보 네. 인구도 상당히 적고 한 15만 정도의 작은 도시에 그러한 클럽이 2000년에 결국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네, 감동적인 순간을 맞았는데 저는 이 데포르티보가 감성적으로는 그 2000년 때 우승이 네. 2000년 우승이 뭐한가 좀 확 레스터 시티 근데 맞고 우승하기에는 원래 좀 강팀 아니에요? 강팀이었죠. 제가 데포르티보 안 강팀이었지만 꼽은 이유는 사실 그때도 5위권 안에 계속 드는 팀이었잖아요. 네, 그때도 사실 리그가 다른 팀들이 막 무너져졌었어요. 다른 강팀들이 또 잘 못할 때요. 무너지고 막 이럴 때 데포르티가 또 우승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전력이 더 강했을 때 우승 못하고 이르레타 시절 2000년에 오히려 우승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더독으로 한현님도 중계 당시 꼽으셨군요. 우승했던 순간을 기억을 하지만 그때 상당히 인상이 깊습니다. 뭉클했어요. 예, 지금 데포르티보. 처음이자 아직까지는 마지막. 맞습니다. 그래서 데포르티보 때 우승했던 순간을 본 팬들은 한현님이나 저나 다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데포르티보가 2000년도에 우승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본인의 게임 성적은 어떻게 됐나요? 그 게임을 워낙 잘해서 그 팀을 갖고 네. 그거 잘 하셨나요? 그래서 그 게임 2001 버전 때는 전국 랭킹 16위 안에 들고 그랬어요. 오. 저 축구 게임을 원래 잘해요. 네. 축구 게임을 원래 잘해요. 네. 그러니까 저밥 먹고 그것만 하는데 방에 틀어박혔어. 알겠습니다. 또 어떤 팀의 예를 먼저 갖고 하세요. 오셨어요? 한현님 먼저 저 하시죠. 할까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에는 카이저슬라우테른인데요. 1998년에 우승을 하는데 96-97 시즌에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 있었습니다. 승격하자마자 우승 케이스가 독일에서는 카이저슬라우테른이에요. 근데 이때 카이저슬라우테른의 감독은 유명한 오토 레하겔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오토 레하겔 감독은 이 이른바 언더독 우승의 대가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유로 2004 우승을 또 이끌었던 사람이 오토 레하겔인데 원래 이 브레멘의 아주 히어로 감독인데 바이에른 뮌헨 감독을 잠깐 했었어요.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에서 경질 당할 때 좀 기분 나쁘게 불명예스럽게 경질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카이저슬라우테른으로 와가지고 이때 카이저슬라우테른이 97, 98 시즌에 68점으로 우승을 하고요. 바이에른 뮌헨이 2등인데 66점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 재밌었던 게 시즌 이제 2라운드 붙잖아요. 바이에른 뮌헨을 1라운드, 18라운드에서 모두 이깁니다. 그러면서 승점 2점 차 바이에른을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레하겔 감독은 바이에른 뮌헨에게 봤지 내가 레하겔이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때 이제 대표적인 공격수로는 이제 올라프 마샬이라고 동독에서 온 선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뭐 스포르차 선수도 있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선수들보다도 지금 팬들에게 좀 더 와닿는 선수 한 명 말씀드리자면 이때 로테이션 멤버로서 새롭게 등장했던 선수가 미하엘 발락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미하엘 발락 선수. 이때 그 발락. 그 발락이 전 첼시 선수 미하엘 발락이 이때 카이저슬라우테른 승격팀의 우승 돌풍 중에 아주 젊은 선수로서 이때 있었고 아주 나이 든 선수로서 경기를 많이 뛰진 않았지만
서독 축구의 예전 영웅 안드레아스 브레메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브레메라는 노장과 발락이라는 신예가 또 존재했던 그때 이 카이저슬라우테른을 저는 독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팀으로 꼽고 있고요. 그리고 세리에 A에서는 헬라스 베로나입니다. 네. 헬라스 베로나가 1985년에 우승을 하는데 이 베로나는 아주 나쁜 팀은 아니었어요. 그 전 시즌 성적이 리그 6위였으니까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포르티보에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는 그런 순위를 하고 있다가 이제 84-85 시즌 다음 시즌에 1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위를 차지한 헬라스 베로나는 절대 우승 후보와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탈리아 리그가 어떤 리그였냐면 나폴리에 마라도나가 도착해 있었거든요. 유벤투스에는 이미 미셸 플라티니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인터밀란에는 우리 월드컵에서 붙었던 알토벨리 선수에다가 칼하인츠 루메니게 선수가 와 있을 적이고요. 우디네세에는 지코 선수가 있었고 로마에는 팔카옹 선수 그리고 피오렌티나에는 소크라테스 선수가 있었어요. 신하영 아나운서 표정 보는 게 더 웃겨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선수들이.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로만 듣던 그 전설의 선수들이 네. 막 그러니까 나오니까. 마라도나, 플라티니, 루메니게, 지코, 소크라테스, 팔카오 이런 선수들이 모두 공존하던 세리에 A였는데 여기서 헬라스 베로나가 우승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때 이제 베로나가 유벤투스도 잡고 뭐 로마도 잡고 마라도나의 나폴리도 잡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이제 헬라스 베로나에는 그럼 어떤 선수 있었냐? 두 명만 말씀드릴게요. 분데스리가 시절에 차범근 감독을 막 마크하면서 심지어 차범근 감독에게 막 부상 입히는 막 파울도 하고 그랬던 선수가 있어요. 유명한 서독 축구의 당시 레전드 수비수이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도 보는 선수인데 한스 피터 브리겔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브리겔 선수를 이때 베로나가 영입을 해서 매우 훌륭하게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베로나의 공격진에는 덴마크의 프레벤 엘케아르 라르센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프레벤 엘케아르 라르센 선수는 이 당시 시절이 이제 덴마크 대표팀이 다이나마이트 덴마크라고 그래가지고 미카엘 라우드롭과 이 프레벤 엘케아르 라르센 중심으로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아주 토탈 사커를 하던 덴마크가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 엘케아르 라르센 선수가 86년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에게 해트트릭을 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86 월드컵에 영웅들 하면은 이 엘케아르 선수가 반드시 나오는데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으면서도 발재간 드리블 능력까지도 아주 뛰어났던 전천후 공격수인데 이 베로나가 어떻게 보면 지금 또 레스터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공격에 엘케아르, 제이미 바디 그리고 이제 미드필드에서는 창의적인 역할과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브리겔 선수를 영입을 당시에 했던 것이 또 아주 성공적으로 들어맞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 당시 베로나의 우승도 물론 그 전 시즌 순위가 레스터만큼 저 10몇 등까지 떨어진 팀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세리에 역사에서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일이었다. 그리고 지금의 프리미어리그 못지않게 이때의 세리에아는 황금 멤버를 갖추고 있는 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서 베로나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네네. 베로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장재현 위원님이 한 팀 더 얘기를 할까요? 같은 1년 선상에서 네. 저는 또 감성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딱 화살을 꽂게 한 팀. 삼프도리아. 삼프도리아. 네. 사실 삼프도리아란 팀이 다른 그런 명문 클럽들 AC 밀란을 필두로 해서 한 의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플라티니 루메니게 시절보다 조금 뒤입니다. 그러니까 AC 밀란에서는 오렌지 삼총사, 뭐 튤립 삼총사라고 합니다만 이 활약을 하고 있을 때, 인터 밀란에는 역시 독일 게르만 삼총사가 활약을 할 때, 루디 펠레의 에이스 로마, 또 유벤투스의 로베르토 바지오가 신성처럼 올라올 때, 아주 각 팀마다 뭐 내노라 하는 선수들이 많았던 그런 상황에서 삼프도리아 어떻게 보면은 아까 데포르티보도 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90년대 초반, 91년에 이제 20년 만에 승격을 해서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시켰거든요. 이 삼프도리아 역시 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 하브리그 계속 있다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승격을 해서 80년대 초중반 이후부터 팀을 쭉 끌고 올라온 팀입니다. 그래서 91년에 결국 그 엘도라도 같은 이탈리아 세리아 시장에서 우승을 차지하는데요. 물론 그 전에 성적이 있습니다.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연속 그러니까 우승했고. 우승을 아예 못할 때보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감성적으로 골랐다는 얘기입니다. 우에파컵도 있었고, 그래서 전력은 상당히 좋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에 이탈리아 세리아는 글쎄요,
지금 챔피언스리그로 보면 거의 한 8강 안에 한 5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이 전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셌습니다. 강호들이 거의 뭐 7공주 시절도 그 이후엔 있습니다만 세리아가 그때보다도 더 세계 유수 선수들이 다 모였던 그 강호들 틈바구니에서 삼프도리아가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대단했죠. 만치니와 비알리, 네, 이 공격진, 또 파글루카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 그러니까 멤버는 뭐 우승 못할 멤버가 롬바르디의 이 측면에서의 엄청난 활약. 뭐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좋긴 했습니다만 다른 엄청난 그렇죠. 클럽들에 비해선 그래도 이 우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팀입니다. 근데 세리아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당시의 세리아는 근데 우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프도리아. 장 의원님 삼프도리아 경기 해설해 보셨어요? 아니 한 번도 못했어요. 왜 물어보세요? 아니 이분이 그 이탈리아 세리아를 해설을 한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하고 물어봤는데 역시 없군요. 네. 앞으로 삼프도리아 한번 해설하실 기회가 언젠가 한번 있을까요? 예. 아니 뭐 유럽 대항전 같은 데서라도. 그래요. 예. 네. 저 왠지 그 언더독이 우승을 하면은 좀 가슴 뭉클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좀 감성적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아무래도 2002년에 그 일궈냈던 4강 신화가 좀 가장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 대항전 같은 건 여기 안 넣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 저 포르투 챔피언스리그 우승 뭐 예를 들어 뭐 덴마크라든가 그리스의 또 유럽 선수권 우승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희는 클럽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주제에 좀 우려되는 게 이제 팬들이 언더독 사례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또 글을 써가지고 올리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데포르티보, 삼프도리아 올라가면 분명히 욕 먹을 겁니다. 제가 미리 한 거잖아요. 네. 또 우승 못할 멤버가 아닌데. 네, 근데 저는 감성적으로 얘기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감성적으로 했다고. 네, 감성적으로 느낌이 안 오는 팀인데 막 자료 보니까 이래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감성적으로. 저는 아틀레티코나 이 몽펠리에 그리고 카이저슬라우테른 베로나까지도 오히려 저는 이제 노팅엄은 좀 옛날 얘기고 물론 저는 피터 실튼 골키퍼는 아주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은 근데 저는 그래도 감성적으로 저도 대부분 와닿는 팀이에요. 예, 몽펠리에 올리비에 지루 따다다다 지루. 네.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저희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잘해주실 감독님들이 근데 어떻게 이거 편집을 잘해주세요. 할지. 저 정도면요 네. 양호해요. 그리고 또 늘어난 시간대로 또 그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요즘 팬들이 시간 줄어들었다고 또 맞아요. 항의하는 팬들도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 25분짜리 나가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역대 언더독 우승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분 때문에 정말 알찬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좀 몰랐던 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자, 저희 캐치프레이즈 아시죠? 한준이, 장지연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쭉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